전국의 부덕자 여러분, 한정훈의 부동산 DJ 문을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디와 함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6월이 시작이 돼서 또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진짜 네, 시간에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또 현충일이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기리면서 경건하게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약간 이제 반팔 이렇게 입었는데 확실히 날이 더워졌습니다. 네. 오늘 소나기도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이젠 뭐 우리가 점점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요즘 들어서 지금 그 이비인후과가 상당히 바쁘다고 하죠. 맞습니다. 감기 환자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오늘 건강도 항상 유의하시고요. 올해 또 이제 6월이면 이제 벌써 절반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그런 시간도 계획 잘들 한번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눈치 얘기가 게임이요? 있습니다. 눈치 게임. 눈치 게임 뭔지 아시죠, 근데? 모르죠. 먼저 1, 2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서는 거 있잖아요. 그 눈치 게임. 어쨌든 여름 휴가를 앞두고요. 10명 중에 4명이 비수기 때 간다. 휴가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비수기 때 왜 갈까요? 비수기 때가 아무래도 가격이 싸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정확한 싸니까.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비용 줄이고 인파도 피하고 스트레스 없이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고 해요. 완전 공감되네요. 야, 저는 공감은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정말 거의 절정일 때 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해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남들이 많이 갈 때 네. 저도 같이 가고 어, 남들이 쉴 때는 많이 쉴 때 쉬고 해야지 남들이 이렇게 막 안 쉬는데 저만 좀 쉬기가 좀 그래서 그 휴가 때 항상 성수기 때 갑니다. 그게 보통 7말 8초죠? 예, 전 8월 1일부터 항상? 딱 정해져 있어요. 네. 8월 초에 어디쯤에서 이제 부디를 보실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어딘가 휴가지에서. 네. 자, 뜨거워지는 6월 부동산 DJ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고요. 또 6월을 지켜줄 우리 하반기를 또 마음을 지탱해줄 좋은 명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명언 오늘은 해주실까요? 예, 1970년도에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네. 패션 모델 패티 앤슨입니다. 그 옛날에 그 롤링 스톤즈라는 그런 영국의 대표적인 그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타를 담당했던 키스 리차드의 부인의 맞습니다. 부인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패티 앤슨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 이게 좀 참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 기회가 보통은 나한테 찾아왔다. 찾아오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 조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일까요? 예, 우리 주변에 이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네.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참 운이 좋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포착해서 잡아서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운이 좋아 기회가 나한테 왔어요. 네. 왔는데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보통 뭐 3번의 기회는 온다 뭐 이런 얘기 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자기한테 오는데 그 오는 기회마저도 내팽겨치고 간다는 거죠. 자, 근데 기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곳에나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기회는 내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요. 평소 이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 주변의 모든 사물이 또 새롭게 또 다른 관점으로 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하던 일도 또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던 그런 어떤 습관 이런 것대로 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기회는 매 순간 있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 기회는 절대 우리한테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 신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탄할 게 아니고 성공을 원한다는 거는 그냥 욕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그건 기회가 나한테는 영원히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를 우리는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현명한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무 네, 아무 일도 안 와닿는 일어나죠.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물론 음.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 일도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재테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마음만 그냥 뭐 어떻게 할까,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 이런 고민만 하고 계속 네. 뭐 강의도 다니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항상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테크에서 투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판단력들이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바로바로 움직여서 이 투자 이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패티 헨슨이 한 말입니다.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 라는 말로 또 시작을 해봤고요. 마음에 좀 저도 새겨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다음은요, 세상만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세상의 일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뭐 크게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진 않았지만 네. 몇 년 전에 뭐 이슈가 됐었죠. 타다. 타다. 차량 호출 서비스. 맞아요. 타다가 네. 대법원에서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상당히 오래 이제 논란 4년 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타다를 이제 불법 콜택시 영업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명이 지금 벗겨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영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2020년도 민주당 주도로 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타다 금지법 이 통과되면서 그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타다의 부활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죄 확정은 받았는데 부활은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제 이 타다가 뭐 이게 정의에 맞는지 불법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타다라는 서비스 플랫폼이 조성되면 국민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게 좋은 영향과 또 뭔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것들은 뭔지 파악하고 그 손해를 보는 분야가 있으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완책 세우고 합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면 되는 거지. 이 타다금지법이라는 것은 일부 언론과 그리고 이제 이 무지한 이 정치권이 만들어낸 이익단체에 밀려서 이 스타트업 혁신을 망가뜨린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대법원에서 이제 물론 무죄 판결은 났지만 타다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또 잃었고요. 소비자들의 선택권의 폭도 지금 넓힐 기회도 상당히 적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즉 국민 편익에 집중하지 않고 이익 집단의 논리를 대변하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과연 많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타다가 뭐 과연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다가 기존 택시 생태계를 빼서 뭐 손쉽게 장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100%라는 건 없지만 근데 이런 접근이면은 뭐 배달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폰의 혁신 이런 것들은 과연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이익 집단에 대해서 이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요.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진단, 근거 이런 것들 정확한 분석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그것들을 주도한 그런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을 가만히 있나요? 항상 뭔가가 잘못됐으면은 시인을 하고 바꿀 수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특히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들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네 바라보는 일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근거, 화합, 대안을 가지고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타다에 대한 오늘은 얘기였습니다. 자, 세미나 소식도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날짜는요,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지하철 7호선과 시민분당 네.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겠고요. 주제는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과 유망 지역 소개입니다. 그래요. 이제 하반기, 상반기는 뭔가 굉장히 꿈틀대는 시기였다면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비를 미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 본격적으로 알려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이 성견지명은 아니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시장에 대한 그런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바뀌는 그 변화의 과정입니다. 지금은 서서히 바뀌고 있지만 올 하반기 9월, 10월 되면은 그때는 큰 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시점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내가 투자금이 작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분야의 그런 재테크 할 수 있는 그런 뭐 종류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 또 알려진 그런 상식도 많거든요. 뭐 대지 지분이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현금 청산 된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투자 지역,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이익을 극대화할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가능하신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벌 수 있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니까요.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현장에서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상담도 신청받고 있으니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과 유망 지역 소개 많이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개별 고민, 부동산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 해결 말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볼게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 고민이 있으셨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제가 용산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네. 이곳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성파 삼각 쪽에 투자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용산에,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네, 네. 청파 삼가 쪽을 보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청파 삼가 쪽이면 뭐 예를 들면 빌라 투자 뭐 개발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어떤 부분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가 빌라 투자해서 네. 앞으로 사업성, 개발되면 사업성이 어떤지 이제 궁금해서요. 개발되면 사업성은 어떨까? 어쨌든 청파 삼가 요 지역의 어떤 사업성이나 미래 전망 이런 게 궁금하시네요.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부디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통화해 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가 네. 숙대 입구역하고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숙대 입구역하고 가깝고, 지금 아시다시피 용산이야 뭐, 여기저기 전부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곳인데요. 네네. 지금 여기 신광여자중학교, 요쪽, 요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2가고요. 밑에 쪽은 3가예요. 그래,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요쪽 라인 같아요. 이쪽이, 여기 지금 요 라인이 원래는 네. 개발 계획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원효로 일가도 역세권 개발 지금 뭐 추진하고 있지만 이쪽도 추진을 지금 하자 이렇게 지금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네. 올 하반기 뭐 관리 계획을 내놓고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5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숙대 입구역에서 이게 역세권이라고는 하지만 이 우리가 네. 역세권 개발을 할 때 역세권 개발 여기 이제 문제점을 제가 좀 얘기를 하면은 역세권 네. 개발을 할 때 지금 1차 역세권이 있고요. 1차 네. 1차 네. 역세권이 있고 2차 역세권이 있어요. 근데 네. 역세권 개발은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이렇게 직선거리로 350m까지를 들어가야 돼요. 거기 절반이 들어가야 돼요. 350m 안에 개발하려고 하는 구역의 절반이 이상이 들어가면은 역세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거에 본래는 1차 역세권이 250m인데 350m까지 지금 넓혀놓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내년 말 되면은 내년 말까지 구역 지정이 안 되면 역세권 개발 350m 이게 내년 말까지 한시적인 제도예요. 아. 그러면은 내년이 지나면은 1차 역세권이 250m로 바뀐단 말이에요. 350m가 네.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숙대 입구역에서 지금 이렇게 가면은 이 뒤쪽은 역세권 개발에 뭐 한 절반 정도나 해당이 될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네. 드리는 거냐면은 내년 말까지 무조건 구역 지정이 돼야 돼요. 네. 구역 지정이 돼야지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이제 단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이 개발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왜냐하면 이쪽 상가 쪽이 이 원효로 상가 쪽이 이 숙박업 있죠, 숙박업 그리고 근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숙박업을 하거나 근생 시설들이 많은 데들은 뭔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동의를 이렇게 빨리빨리 선뜻선뜻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안 해주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쪽 라인은 여기는 이게 사실 상당히 조금 진행이 상당히 좀 늦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죠. 이렇게 이를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쪽으로 보면은 뭐 이쪽에 재개발도 진행하고 이쪽에 역세권 개발도 진행하고 위쪽으로 가면 서계동 신속통합계획 진행하지 전부 지금 용산이 전부 다 지금 개발의 보고라고 할까요? 전부 지금 개발 붐이 완전 붐이거든요. 안 되는 데 없어 지금 하나도. 밑으로 가면은 뭐 이 효창공원역이 있는데 효창공원 이쪽에 역세권 개발 추진하고요. 그리고 원효로 일가 이쪽도 지금 역세권 개발 추진하고 용산은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개발 계획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과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요 지역이 과연 어느 세월에 진행이 될 거며 그리고 역세권 350m 내년까지 구역 지정 받아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재개발을 할 때 유리한 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용산은 뭐 여기저기 지금 개발 안 하는 데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여기가 순조롭게 된다 그래도 상당히 늦어질 거고요. 그리고 네. 이게 350m가 내년까지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내년까지 될지 이것도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주민 동의를 좀 잘 판단해보고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단순 만약에 역세권의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미 역세권의 투자의 목적이라면 이미 한창 좀 뭔가 진행이 돼서 내년 말까지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곳,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곳, 이미 지정이 지금 개발을 역세권 개발을 진행해서 구역 지정이 가능한 곳, 이런 곳에 들어가야지 좀 안전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네, 그런 곳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이쪽은 투자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근데? 투자금 한 2억 6천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2억 6천이요? 네네. 그렇다면 2억 6천 정도면은 여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아파트가 젖어서 입주를 목적으로 둔다. 이거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거든요. 그렇죠? 네. 빠른 시간에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좋은 곳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여기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아직 아무것도 지금 진행하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말고 개인적으로 한번 전화를, 뭐 이렇게 그 문자를 남겨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몇 군데 한번 좀 찝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네. 예, 여기는 조금 감사합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청파 3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예, 좀, 불확실성이 네. 크다는 거죠. 왜냐면 용산은 다 지금 개발지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앞에 지금 이미 뭐 지정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 언제 될까요? 그런 것도 상당히 시간이 지금 한데 과연 한 20년 후? 좀 심했나?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언젠가 될수 되죠. 있겠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죠. 네, 투자 목적이시다 보니까 사실 언젠가는 이렇게 마냥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개발은 어쨌든 속도잖아요. 사업성과 속도. 네, 그런 부분까지 좀 투자하시기 전에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청파 3가에 대한 투자 상담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내가 관심 있는 이 지역부터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사연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중랑구 중화동 445-4번지에 거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향후 투자 가치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번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중랑구 중화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투자 목적이 아니라 거주하시면서 개발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 개발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긴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네. 중화역, 상동역, 망우역 여기 아주 거리가 좀 약간 애매해요. 그렇죠? 이렇게 거리가 조금 애매모호한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큰 산이 있네. 봉화산. 여기 봉화산이요. 봉화산이 있어서 공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살기는. 근데 제가 늘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기 물 좋고 공기 맑은 데는 가격이 안 오르더라. 네, 그런 얘기. 여기는 사실 빌라들, 단독주택 빌라들 밀집 지역인데요. 크게 가격이 이렇게 뭐 크게 변동이 없는 곳이에요. 오르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있는데 이쪽이 전망이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망우역이 지금 GTX-B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GTX-B가 들어오는데 이건 뭐 아직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금 아마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지금 요쪽 라인 있죠? 요쪽 라인. 이쪽 라인도 지금 개발해요. 여기가 이제 공공재개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쪽 라인이 이쪽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런 개발 계획이 전혀 없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쪽도 진행하니까 여기도 뭔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쪽 노선이 여기가 뭐 그 경춘선이나 이 경의중앙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기권으로 향하는 노선이잖아요. 서울 안쪽으로 들어온 노선이 아니고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뭐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뭐 개발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개발 호재가 여기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뭔가 바뀌려면 이쪽 라인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요원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게 개발 이런 거를 보고 가기는 보고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있는 금액으로 여기 금액으로 뭐 이렇게 딴 쪽으로 갈 그런 상황 못 된 것 같아요. 이사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갈아타기도 아무래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이렇게 세이브를 하셔가지고 돈을 세이브를 하셔서 매도를 하고 좀 더 항상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목적,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지역에서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갈아타기. 내가 사는 거하고 뭐 사는 거 내가 편하게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집 한 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치가 좀 더 있는 쪽으로 갈아타기를 조금씩 하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조금 돈을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 호재가 생기긴 했지만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지역은 개발이 되려면 좀 긴 시간이 그렇죠. 필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다른 곳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편하게 사는 곳과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곳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같이 뭐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네. 조금 어렵거든요. 네. 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런 사연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등촌동 694번지 등촌대림 아파트 34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이곳의 전망이 어떠한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등촌 대림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건 아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전세를 주고 계신 거니까 한 3, 4년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거든요. 전망 어떨까요? 네, 등촌 대림 아파트의 가양동 있잖아요. 네. 가양동에 다 이제 뭐 등촌 뭐 단지들 2단지도 있고 9단지도 있고 뭐 5단지도 있고 4단지 뭐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여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라인은 재건축하기에는 용적률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즉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가양역하고 역세권이에요. 가양역하고 역세권이고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한강변도 멀지 않고요. 이쪽에서 뭐 한강도 멀지 않고 입지는 뭐 좋은 곳이에요. 지하철도 가깝고 역세권이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좀 낮아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최근에 이제 그 원희룡 교통부 장관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력벽 철거, 위험성이 없는 한, 안전성을 담보하는 한 뭔가 좀 고려해 보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이쪽은 갈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CJ 부지예요. 제일제당 CJ 부지죠. 그래서 이쪽 그 옆쪽은 이제 마곡지구니까 마곡지구의 어떤 후광 효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 CJ 부지가 개발이 된다더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강서구에 일자리가 커다랗게 생기는 그런 곳이다라고 했는데, CJ 부지가 최근 이제 강서구청에서 인가 취소를 했거든요. 말은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CJ 부지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불행이라 그래야 되나, 사업 중단을 주도한 구청장이 또 물러났어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물러난 상황이라서 이 취소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CJ 부지 이쪽에 돈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게 만약에 무산되면은 JL의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행이 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이런 호재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가깝고, 또 이쪽 아파트들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뭐 저는 여기 괜찮다고 보여져요. 괜찮다고 보여져서 예전에 2019년도에 34평 7억 9천 8억 이 정도 갔던 게 한 뭐 13억이 넘게 갔다가 지금 한 10억대 이렇게 10억 선 뭐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지금 가격은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2019년 하반기 매입했으면 한 그 정도 됐겠네요. 뭐 한 8억? 네, 8억. 그러면은 뭐 떨어졌어도 일단은 오른 거네, 그죠? 떨어졌어도 지금 10억 되면은.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좀 더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무조건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주변에 이런 CJ 공장 부지 역시 지금 당장 뭐가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 보고 뭐 이렇게 처리할 거 없고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내년쯤 매도 타이밍을 지금보다 훨씬 난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거니까요. 매도 타이밍을 그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좀 지켜보시다가 연락을 다시 주시면 그때 또 상황에 맞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렸고요. 이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부디의 생각을 지도 보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궁금한 점이 있다, 뭔가 고민이 있다 하시면 한 번쯤 의견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 타고 과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을 좀 힘차게 시작해보자라는 부디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같이 힘차게 외쳐주시면 우리 진짜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봅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너무 힘찬데? 네, 좋네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과학기술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거죠? 예측이? 틀린 그렇죠. 과학기술. 틀린 과학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럴 줄 몰랐는데 좀 예측과 다르게 이렇게 잘 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못된 것도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가 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9세기 물리학계 테드로 불리는 윌리엄 톰슨이 한 말인데 1957년 소련이란 말 오랜만에 들어요. 그러네. 소련이 세계 소련. 최초로 소비에트 연합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에 발사하고요. 58년 미국은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우주에 발사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세상에 우주에 57년, 58년에 잇따라 발사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틀렸다. 빗나간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사진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다음도 볼게요. 1876년에요. 진지하게 전화를 통신 수단으로 고려하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윌리엄 네. 오튼. 윌리엄 오튼이 한 말인데 이게 누구냐면요. 웨스턴 오니온 텔레그래프 컴퍼니 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1876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87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에 대한 특허를 얻었죠. 특허를 얻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기가 그냥 뭐 대중화돼 있죠. 그렇죠. 뭐 대중화뿐만이 아니라 전화 없이 어떻게 살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단점이 많다고 그랬을까?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아 이건 뭐 많이들 쓰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난 후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저는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쵸? 예, 정말 대단한 거죠. 네. 188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교류, 이게 그 전기의 흐름 있잖아요. 교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에디슨.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누구랑 대립을 테슬라. 그러니까요. 둘이 당시. 엄청나게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유명한 좀 얘기죠. 테슬라와 에디슨이 전류 방식을 가지고 이 한참 좀 첨예하게 대립했을 시기인데 현 시대의 대부분 전기 시스템은 교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거는 없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 시대별로 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토론을 하고 막 이런 건 참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발전을 맞아요. 더 이끌어내는 거니까요. 네. 자, 1903년으로 가봅니다. 말은 여기에 있지만 자동차는 참신함, 유행일 뿐입니다. 저는 네, 맞아. 시대에 따라서 이럴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미시간 저축은행 회장이 헨리 포드의 변호사에게 포드 모터 컴퍼니, 그러니까 포드 있잖아요. 자동차 포드 모터 컴퍼니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자동차는 그냥 한때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차는 비싸고 고장도 잘 나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인식이 됐는데 뭐 그때는 그러니까 말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 이렇게 그치.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굳이 맞아요. 굳이 이거- 거부감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늘상 하던 거랑 맞아요, 다른 맞아요. 형태의 뭔가 동작을 하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굳이 뭐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안 쓰고도 잘 살았는데 뭐 이걸 쓸 필요가 있겠어 하지만 이게 또 혁신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동차 얘기입니다. 자, 1921년으로 가볼게요. 무선 뮤직박스 뭔지 아시겠죠? 예, 알죠.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죠. 라디오는 상상할 수 없는 상업적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상업적 가치가 없다. 특히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 누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개인용 라디오를 보급하기 시작한 시기인데 1992년에 영국 BBC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시작됐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서 거의 미디어 산업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도 뭐 라디오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친구가 돼주지만 예전에 우리한테 60년대, 70년대도 라디오 굉장히 뭐랄까 붐? 맞아요. 이런 식이 있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네. 들었어요,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에서 연속극이 나왔어, 옛날에. 아! 그래가지고 뭐 말 타는 거 톡톡톡톡 이거 이제 다 다 소리 효과음으로. 효과음으로. 그랬던 기억나요, 어릴 때. 성우들이 완전 다 그렇죠. 연기로. 기가 막히죠. 네, 와. 라디오 주로 어떤 거 들으셨어요? 기억은 안 나요. 별밤? 잘 모르겠는데. 별밤 아니면 별밤 엄청 유명한 거 저는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별이 빛나는 밤이 이문세. 네네네네. 아유, 뭐. 우리는 그거보다 이종환. 아. 이종원의 밤을 디스크쇼. 갑자기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꽤 비슷하신가요? 진짜 그 시대를 풍미한 또 DJ들이 있게 마련인데 여긴 또 부디 한때 꽃다방 DJ. 네. 이정원 씨가 그 쉘브루 그 명동에 쉘브루에 나왔었거든요. 잘 알죠. 한번 되게- 봤어요. 인사하고. 오. 쉘브루? 쉘브루. 쉘브루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쉘브로의 우산. 아니 쉘브루에 옛날에 그 통기타 갔을 때 많이 나왔어요. 김세환, 송창식, 뭐 윤영주. 세시봉. 쉘브루. 그렇군요. 자, 라디오에 대한 얘기였고요.
1946년 라디오 했으니까 텔레비전 얘기도 나오겠죠. 네. 1946년에 텔레비전은 첫 6개월 정도만 팔릴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 밤 상자를 쳐다보는 것을 금방 질릴 겁니다. 아니 근데 네. 6개월 정도만 팔릴 거다. 아주 그냥 과감하게. 그러니까 6개월 딱 어떻게 6개월이라고 야, 또. 저랑 비슷한 사람 있네. 확 단언해서 그냥 6개월. 저는 그냥 오를 겁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20세기 폭스 너무 잘 아시죠? 네. 이 영화 맨날 나오죠. 20세기 폭스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빰빠밤 이렇게 올라가나? 뭐 어쨌든 20세기 폭스 데릴 자누기 한 말인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TV 산업이 다시 활발해지는 시기였고요. 데릴 자눅은 영화와 같은 대형 화면을 좀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작은 화면은 이거 뭐 인기가 있을까?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텔레비전의 시대가 온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도 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미디어가 좀 다양해졌습니다만 어쨌든 TV의 인기는 뭐 폭발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1955년 얘긴데요. 원자력 발전 진공청소기는 아마도 10년 안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루이트 진공청소기 회사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1950년대 핵실험 관람이 관광사업으로 각광받고 원자폭탄의 버섯구름이 힘과 섹슈얼리티를 상징했었던 시절이라고 하는데 참 별. 이게 참 진짜 예. 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게요. 오, 그렇군요. 이 원자 폭탄 핵실험 이거는 사실 지금도 이건 얼마나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렇죠. 일이고요. 그렇죠. 관광 사업이래. 그러니까요. 참. 자, 1961년으로 가볼게요. 통신 우주 위성이 미국 내에서 더 나은 전화, 전신,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TAM, 크레이븐,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그 테슬라 얘기도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웃었을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1965년에 첫 상업통신 위성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봤네. 그러게요. 61년에 한 말인데 65년에 첫 상업통신 위성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6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원격 쇼핑은 완전히 가능하지만 실패할 겁니다.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서 적은 내용인데요. 원격 쇼핑. 근데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이 지금은 굉장히 뭐 대세잖아요. 직접 가서 사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지금은 뭐 거의 젊은 세대는 그쵸. 거의 뭐 그렇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죠. 근데 전 더 놀라운 게 66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희도 인터넷 쇼핑이 대중화된 게 이로부터 거의 엄청나게 오래 그렇죠. 오래됐죠. 지난 후 아닌가요? 네, 맞아요. 66년부터 원격 쇼핑 얘기가 나오긴 나왔군요. 그게 더 놀라운데 저는 어쨌든 81년으로 갑니다. 휴대전화는 절대 유선전화를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발명가 마티 쿠퍼가 한 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최초의 휴대전화 발명가예요.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까요? 네. 비싸서. 근데 그때 당시에 휴대전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이 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때문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었고 통화 비용 역시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처음에 휴대전화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비쌌어요. 기억하세요? 이만하죠. 망치. 완전히 망치 그러니까요. 같은.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휴대전화 사셨을 때 뭔가 좀 무겁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때 돈으로. 그때 저희 아버님도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만해가지고요. 차에다가 이렇게 이제 꽂고 다녔거든. 이 안테나 같은 것도 이렇게 뽑히고 아니었어요? 전 그런 그렇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예. 그게 그때 한 2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200만. 맞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쌌어요. 엄청 비쌌던 거. 아무나 못 가져 다니는. 애지중지했죠. 그렇죠. 근데 뭐 200, 300도 엄청 비쌌다고 하는데 이게 1200만 원이었대요. 80년도에. 그럼 이거는 사실 절대 유선전화를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맞을 수 있죠. 할 법도 하네요. 그렇죠. 가격만 봐도. 근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 비싸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가격이 싸지는 않는 거. 그렇죠. 그렇죠. 대중화가 되면서 그렇지.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오고 그러면 더 대중화가 되고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자, 95년에 나는 인터넷이 곧 극적으로 정점에 달하고 1996년에 재앙적으로 붕괴되리라 예측합니다. 오, 컴퓨터 네트워크 인프라 제품을 만드는 쓰리컴이라는 회사의 설립자가 한 말인데 로버트 metcalf라는 사람입니다. 95년에 이때 정말 닷컴 붐이었잖아요. 네. 일어나던 시기인데 이게 곧 극적으로 정점에 달하고 이제 붕괴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닷컴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주식시장도 뭐 닷컴자만 붙으면 굉장히 막 엄청나게 오르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이때 많이 주목을 받다가 또 몰락하게 됐고 소위 개미 투자자들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는데 사실 인터넷이 근데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거지. 인터넷은 뭐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과 어떤 이 주식시장에서의 또 얘기는 또 틀리죠. 아무래도. 다르게. 그렇죠. 자, 2005년 이제 점점 현대로 옵니다. 보고 싶은 동영상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튜브 공동 설립자 스티브 첸이 회사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말인데 사실 이 프로그램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2005년에 유튜브는 관심받지 못한 콘텐츠였고요. 구글이 이제 2006년에 인수하면서 거의 2010년대부터 고속 성장을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볼 정도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요즘 TV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TV도 오히려 본방을 보지 않고 유튜브에 나중에 올라온 걸로 뭐 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시대니까요. 좋아요. 2006년으로 가볼게요. 모두 내게 언제 애플이 휴대폰을 만들 거냐고 묻는데 제 대답은 결코 안 만들 겁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포그가 한 말인데요. 당시 모토로라 아이튠즈 휴대폰이 나오면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 생각이 없던 휴대폰을 직접 만들어버리게 되죠. 휴대폰? 애플 휴대폰이 언제 처음 나왔죠? 그래요. 오, 기억하십니까? 저쪽에 팀장님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요쯤 갤럭시 세대라 잘 모릅니다. 요쯤 아닙니까? 2005년이요? 2000? 그때 2009년 10년도 때 막 그때 들고 나와서 그렇게 퍼포먼스 같은 거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거. 그쵸. 이게 사실 애플의 역사를 좀 보면 2007년 정도에 나온다 보다. 아이폰. 아이폰이 언제 나왔나? 아이폰의 역사를 보면 지금이 뭐 사실 여기 있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맞아요. 2007년이에요. 오리지널 아이폰 애플사에서 2007년 6월 29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얘기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을 꽤 차지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스티브 발머가 한 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6월에 오리지널 아이폰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이때는 그 모토로라가 되게 그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그래서 그때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을 꽤 차지할 가능성이 없어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면서 아이폰이 대세가 됐죠.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빗나간 예측들도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 예측을 한다는 거 진짜 어렵다는 걸 이것만 봐도 느낄 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뭐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데이터와 지표를 보고 이제 분석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것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의 빗나간 예측에 대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 보면요. 현재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집값도 거품이라서 지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져야 된다, 폭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년 후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갈 것이다. 물론,
저는 이제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왔죠. 하지만 현재를 인정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 분석을 하고 데이터 지표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가 경험해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다 나은 어떤 미래 예측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예측이 빗나간 그런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과학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라는 걸 한번 알게 되고요. 다시 한번, 예측은 좀 힘든 얘기구나.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도 좀 결합해서 꼭 데이터만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저는 그런 네. 생각 많이 해요.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그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정말 안 맞으니까 맨날 틀리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대학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전문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런 얘기 살펴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주제였네요. 마칠 때도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부동산 타임머신! 자, 오늘 방송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말에 건강들 항상 조심하시고,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가 재테크입니다. 자,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자 되는 정보 다음 이 시간에도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